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5분 모시고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청신한 20살 나이에 그는 소년급제를 한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세월이 흘러 나이 50에 이제는 각종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지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병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의를 입고 아마 초조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최순실은 모를 것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해할지 우병우부터 만나봅니다. 또 레이저 눈빛, 여전히 위풍당당 우병우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까요? 또다시 레이저를 쏘았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병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운명의 날에 또 레이저를 날렸습니다.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예,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순실, 모른 채 할 뿐, 직무유기다. 최순실, 지금도 모릅니다. 예. 좌천 인사 지시를 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은폐하려 개헌 그리고 위증 지시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냥 대책회의에 있었을 뿐이에요. 특별감찰법 위반. 그냥 궁금해서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요, 뭘. 민간인 사찰 혐의도 추가.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위법이 아닙니다. 라는 게 우병우의 주장입니다. 김기춘, 너는 나처럼 공개망신은 안 당했잖니. 최철 전 보좌관,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죠. 최순실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장시호, 이모 시크릿 백에 민정수석실 파일이 있었어요. 레이저를 맞은 기자 소름 끼치네요. 오늘 밤 우병우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덕 본부장부터 답변 주십시오. 네, 레이저를 지난번에 검찰에 갈 때도 레이저를 쏘고 네. 다시 이제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레이저를 오늘 쐈는데 예. 네, 레이저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옛날엔 진짜 내용이 다른 레이저가.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곧 민정수석에서 물러날 때쯤에서 뭔가 대통령 탄핵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야말로 소위 권력 실세, 네. 실세로서의 어떤 레이저가 있었다면 난 누군지 몰라. 이번에는 이제 특검에 가서 뭐 자기 기댈 언덕도 없고 진짜 그렇죠, 지금. 힘을 찾는 이런 실세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예.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네. 것 때문에 같은 레이저 같지만 네. 저는 그냥 왜 내가 지금 가는데 지금 가장 내가 경기 걸리는 구속, 예. 그다음 마지막 이런 예. 단어를 구사해서 레이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원망의 그냥 눈빛. 네. 예? 어찌 보면 자기의 힘이 떨어져 있는 원망의 눈빛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어떻든 뭐 그게 뭐든 간에 저런 자세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네. 어떻든 방조, 묵인, 네. 협력한 혐의가 있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진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네. 그래서 기자가 그럴 경우는 기자들이 온갖 질문 다 해요. 네. 그거는 내가 다 받아 넘기겠다고 하는 고개 숙인 남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원영.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저 태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뻣뻣하다 뭐 이런 우리가 얘기도 있고. 본인이 그 법률 비서관으로 들어갈 때부터
수석으로 승진해가지고 네. 청와대 나올 때 2년 동안에 네. 온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했는데 그때 최순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 이거 박관철 경정도 아는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딴 일이 바빴나요? 저 사람이? 도대체 처갓집 그러니까 처갓집 일로 바빴나? 저그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찌 됐건 간에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법률적인 무죄를 본인이 다투더라도 네. 정치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날이 될 때까지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민정비서관으로서 제 할 일을 다 소임을 다 못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해. 나는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무죄가 될 거야. 예. 내가 왜 구속이 돼? 하니까 바로 저런 레이저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자가 좀 거칠은 질문을 했더라도.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런 거 보면은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 가지가 불행이라잖아요. 좋은 일 같지만은. 세 가지가요? 예, 소년급제. 아, 예. 그다음에 중년의 상처. 네. 말년의 가난. 네. 이 세 가지라잖아요. 네. 저분은 부자라 말년 가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년급제를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최고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저 시에도 있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선생의 그 꽃. 내려올 때 알았네, 올라갈 때 못 본 잘못 좀 깨닫기를 바라면서 고현신 교수님께. 이게 괜찮았어요? 왜 웃으세요?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내려갈 때도 지금 꽃을 못 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착각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보이죠. 뭐냐? 돈이 많으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럼요. 내가 그렇게 쉽게 죽나? 네. 기자들이 뭘 모르네. 뭐 하면서 그래서 쳐들라고 레이저를 쏴주는 거예요? 이 친구 아직 뭘 모르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러네.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예,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으로서는 뭐 믿는 구석이라 한다면 왜 그런 착각을 할까? 아직도 그래도 우병우 사단 여기저기 심어놓은 그 우병우 많죠. 사단들이 다 깔려 있어요. 예. 국정원, 검찰, 국세청 다 깔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예. 뭐 구속된다 하더라도 난 무죄로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네. 뭐 그런 것 믿는 아닐까. 구석이 그래서 있다.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원망의 눈빛이다 했는데 아직은 원망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곧 죽어도 우병우야 뭐 이런 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저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지금 보여준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직까지 잘못을 했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여기 불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 당당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본인이 제일 처음 이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처가 부동산 이 매매에 관련돼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컴퓨터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 팔았다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 터져나왔던 것이 아들의 꽃보증 문제. 네. 그때 청와대 기자실 와서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모른다. 네. 내가 뭐 검찰 불러가서 가봐야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고 이야기밖에 못한다.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난 뒤에도 나 최순실 모른다. 그리고 K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안종문 수석이 다 한 거지. 다 이런 식으로 자신하고는 관련된 건 전부 다 모르고 다 꼴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로 왜 그럼 근무했는데? 왜 근무했습니까? 모른다. 그래서 너는 왜 근무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이 우하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네.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큰 누가 됐다고 그렇죠. 저는 그런 봐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차도 네. 일종의 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본인이 잘못한 걸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 목도했듯이 이 소위 말하는 무능한 바보, 무능한 바보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기는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그래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예. 모든 걸 몰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오늘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양무석 박사는 저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적어봤습니다. 싶으세요? 네. 니들이 법을 알아? 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가스로운 것들. 저는 가스로운 것들로 보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 두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를. 이 쏠린 혐의를 보면. 근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자체가 상당히 규명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고 난해한 영역의 맞습니다. 죄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기는 충분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피하고 대피하고 빠져나가고 회피할 수 있는 예. 기본적인 것들 다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비록 내가
구속이 된다 한들 네.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구속이 돼도 아주 예, 예, 그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뭐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예, 그러면 준 재벌의 처가를 가지고 있고 예. 그동안에 승승장구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그 사법부 권력을 장악해봤던 우병우로서는 예. 그 정도의 그 죄를 받고 구속된다 한들 나와서 다시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자신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뭔 국민에게 사과하고 뭐 예. 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의 현재 경제적 조건과 그다음에 사회 네트워크를 봤었을 때는 네. 머리 숙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째려보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째려봤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노려보, 표준말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노려보. 아니 노려본다는 표현하고 째려본다는 표현하고 좀 이 의미가 다른데요. 많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저 우병우 모습을 보면서 노려본다라는 말이 적절하겠습니까? 째려본다는 말이 적절하겠습니까? 시간 거기 그 제가 그걸 따지셔야 돼요? 예, 아니요. 그 다른 게 하나가 제가 발견해서 뭘요? 그 이렇게 노려본 레이저 쏘는 네. 방향이 달라졌더라고요. 좌우. 저번에는 그거 묻는 사람이 그쪽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기자가 어디서 있는데 다른 거지. 최철 전 보좌관, 최순실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다라는 진술을 왜 했을까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던 부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수석께서 최순실 씨랑 평소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최순실 씨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십니까?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얻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법정에서 최철 보좌관이 최순실 씨 책임감 전혀 못 느끼세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을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최철이 오늘 증언했습니다. 고영태, 최순실, 우병우 친분이 있다고 했다. 최순실이 민정수석실에서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했다라는 증언입니다. 네. 그래서 고인신 교수님 네.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 최철 전 보좌관의 얘기로 봐서는 예. 최순실과 우병우 간의 커넥션이 예. 확실히 있었다. 예. 다만 우병우는 예.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최순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또 어떤 근거가 남게 전화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한다든가 전화 직접 통화 안 만난다든가 무슨 그건 이런 절대 안 것은 해요. 절대 안 했을 그건 거다. 그 철저했던 것 사람이 같아요. 특수통 출신의 그런 네. 검사라고 또 네, 그것도 예. 뛰어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절대- 일체 남기지 않은 거예요. 아, 그 정도 그러나 참 놀라워요. 원래 네. 물밑에서 네. 커넥션을 가지고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모른다. 이렇게 네. 증거를 대봐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증거를 내봐라 대봐라. 그거예요. 증거를 안 남겼으니까 예. 자신 있게 지금.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광석 본부장. 근데 진짜 아까 커넥션이라는 말 제가 그때 똑같은 말을 쓰시길래 진짜 서로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 연결이라고 조금 한글말 답안지가 너무 똑같아. 너무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저런 열심히 한다는 자세를 보이기 서비스. 위해서. 아, 그래서 글씨 어떻든 지금 이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는 말을 지금 모른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들은 게 지금까지 뭐 수십 번을 이야기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 제가 들어갈 때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어떻든 요번에 이 최철 전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의 연계돼 있다, 연결돼 있다, 커넥션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냐면 이번에 최철 보좌관 증언을 봐도 자기가 이 최철 보좌관이 자기가 감찰을 받고 있다는 거를 고영태가 전해줬는데 예. 최순실 씨가 그러더라. 지난해 3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거기 최순실이가 민정수석이 당신을 감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예. 당신 관련 증거는 없더라.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볼 때 최순실은 민정실로부터 정기적으로 예. 보고를 받는 것 같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고영태한테 그 얘기 듣고 얼마 있다가 저 민정수석실 행정관한테 불려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불려갔다 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통하는구나. 예, 확인이 된 그리고 거죠. 또 하나는 고영태가 최순실하고 우병우는 서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친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네, 네. 이제 그것만으로 완전히 다 확정돼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우병우 수석은 제가 보기에 청와대 갈 때부터 다 그런 연관 고리하에서 저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럼 우병우 수석은 지금까지 모르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 좀 결정적으로 지금 뭐 특검이나 검찰이 딱 두 만난 거라든가 둘이 전화한 거를 딱 지금 지목한 건 현재 없거든요. 그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예. 그때 답변을 이어가시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똑같아서 안 쓰신 거예요? 저요? 네. 아니 저는 비슷한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최순실의 남자들 중에 한 명인 차은택 씨. 차은택 씨도 차은택 조용하네요. 차은택 씨도 우병우 전 수석의 명함을 있었네 없었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우병우 최순실 두 분이 다 주위 사람들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도 오늘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모르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 상당히 이 부처장악력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가 흘러갔다?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본인 스스로가 무능한 바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돌아가는 판을 다 알고 이 소위 말하는 눈치 백단이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본인이 직접 주지는 않았겠지만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든 이 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하든 다른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그 청와대 내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부서인 민정수석실의 동향을 체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빼가는 부분들도 알면서도 그냥 봐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눈치 백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 본인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 이후에도 또 앞으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더 큰 요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의 그런 그 민정수석실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정보를 알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흘러나가는 그냥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에 절대 그렇죠. 자기가 않아요. 책 잡힐 일은 안 하는 거죠. 절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벅꾸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양 박사님. 그걸 싹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하고 화면이 쭉 올라오면서 심정적 삼각동맹.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쭉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죠? 끝. 그럼 다음 질문은 양 박사 혼자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6시 18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모를 수 없는데 그런데도 모른다고 해야 하는 인연은 참 기막힌 인연 아닐까 싶어요. 보시죠. 최순실을 당연히 모른다.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병우가 이렇게 최순실이라면 그냥 학을 떼고 절대로 모른다고. 우병우 얼굴만 나타나면 기자들이 전부 최순실 아느냐고 그러는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외면해야 했던. 당연히 모른다는 우병우,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물증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최순실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 민정수석, 사시 최연소 합격.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그런데 정윤의 문건 덮기, 세월호 수사 방해하기, 진경준과 인연 끊기, 이석수 쫓아내기, 각종 인사 부실 검증 의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은택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차은택은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쳤다니까요. 우병우 장모면 그렇죠. 우병우 처가 가족이죠. 근데 서로 대화를 안 하는 모양이죠. 노승일, 차은택 법적 조력자 우병우가 소개해줬습니다. 최순실, 저희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장모, 최 골프장 친구의 수영장 친구라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야? 우병우는 최순실을 절대로 몰라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원칙과 소신 때문에? 대통령 지키려고? 너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장모가 시켜서?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예, 모릅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갈게요. 한마디만.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킹CC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 그다음 고영태, 차은택 감독,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교수 한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는 이화여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 전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편까지 저로서는 나오고 전혀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우병우가 최순실을 애써 외면했던 진짜 이유를 제가 아십니까? 먼저 할까요? 아, 저는 고인수 교수 아세요?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렇죠. 출생의 비밀. 최순실을 알면은 우병우가 청와대를 입성한 그 거기서부터, 비밀, 네, 그 그것이 입성, 출생의 비밀이 비밀. 풀리면은 네. 국정농단도 다 비호 방조했다는 게 다 드러나죠. 한 큐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 우병우 씨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예. 최순실 씨가 골프장에서 방금 김정민 변호사, 차은택의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했고 그럼 골프를 친 뒤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덮었어요. 그래갖고 민정수석이 돼요. 민정비서관으로 갔다. 네. 그러면서 아까 최철 문체부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은 민정수실의 극비 자료가 최순실한테 착착착착 이렇게 넘어가고. 전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을 감추려면은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야죠. 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차정 교수로 가실까요? 예.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전 수석은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고 아마 뭐 장모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이 본인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최순실 씨 관계는 나름대로 직접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책잡질 일을 안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이 들통났을 때 닥쳐올 후폭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자신이 법률 최고의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옵니다 이야기한다든지 사표를 쓰고 못 놓은 이유는 결국은 더 큰 권력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답할 때도 나 갈게요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저거 하면 갑시다. 그렇죠. 난 내가 좀 갈랍니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자신의 양심 소리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권력이라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더 끌려갔다. 예. 참. 양 박사님은 나이가 50인데 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만쉰 이 문제가 터졌었을 때 청와대 김지연 당시 정무수석이 그 수석 비서관들 다 사퇴하자. 맞아요. 예, 할 때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대로 사퇴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너무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안종범 수석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권력과 그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어야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수첩을 지키죠. 예. 그래서 수첩도 들켰고 이제는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최순실한테 빼준 것도 이제는 다 들킨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림을 잠시 보면 아까 삼각동맹이라고 이야기했던데요. 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킬 때까지 끝까지 잡아댄다. 들키면 마지못해서 아주 살짝 인정한다. 현재까지 최순실이 들킨 것, 그다음에 김기춘이 들킨 건 있는데 우병우가 들킨 것은 정언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병우 입장에서는 끝까지 잡아댄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든지 전화기도 다 없앴다면서요 벌써. 그렇지 않으면 정언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든지 이때까지 개길 때까지 개겨 본다. 이게 저는 이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는 심정적 삼각동맹이라고 분석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안종범한테 수첩만 없애라고 좀 얘기했어도 되는데 자기는 수첩도 없고 지금 이 사람은 전화도 다 없앴다면서요 우병우는. 김 본부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왜 끝까지 외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자기가 아까 출생의 비밀을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더해서 출생의 비밀을 굉장히 숨기고 싶은 것도 있는데 자기가 민정비서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는 순간 이 딱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딱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게 최순실이가 다 농단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 법률적 소위 자기의 식견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이거 반드시 터진다. 이 최순실 농단 사태는 반드시 뇌관이 터지게 돼 있다. 제일 먼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몸살이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거기도 선수 그래서 아니에요? 아까 삼각 동맹 관계이면서도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그 만일의 경우에 대한 몸조심에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방주하고 묵인하는 건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만남, 공개적인 만남, 그다음에 공식 전화, 자기네들의 누가 자기 이름으로 된 전화, 이런 전화는 가급적 피하고 통화를 하더라도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하더라도 뭐 대포폰으로 통화한다든가 간접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도와주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물증은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걸 계속 습관화돼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모른 척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지금 이 시간 오병호 수석이 그 미결수 제수복 갈아입고 어디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밤 넘어가야 일단 뭐 그러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그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렇습니다. 그 복을 그 제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요? 그 권력 시세에서 있다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저녁이 배식이 됐나? 빠져나오다가 6시 26분이면 저녁 1,400원짜리 들어갔나 모르겠네. 오늘 처음 아마 이거 관식 1,400원짜리 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할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지만은 권력의 속성을 가장 잘 아신 분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사설 대통령, 그 뜨거운 권력에 타죽을까봐, 타죽을까봐 저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외면해야 되지 않느냐. 보십시오. 계속 어느 정도 화상 있고 약간 대친 정도로 말해야지 정말 더 인정해버리면은 완전히 타주고 제기 완전 불능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장 낮은 걸로 지금 해서 적당히 지금 가고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냉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키라고 했던 대통령. 지금 와서 우병우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길 바란다. 청와대 관계자 박 대통령께서는 우병우 수석이 잘못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이 강하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것이 지난해 7월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오늘 2017년 2월 21일 아무 잘못도 없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냐 아니냐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시작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해서 일관된 이제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을 하는 도중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끊임없이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탄핵 인용 이후에 그 불복종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친박 결집 운동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측면을 보면요, 대통령의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 또한 부활하리라.
또 내 시대가 온다. 예.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우기고 개기고 웃기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 재기를 위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정치적 재기를 할 때 나 또한 부활하리라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기하고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생각이 비슷한 그래요? 생각인데요. 저는 아마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특검에 출두한 걸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하다. 이것은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런 정치적 시련이 결국은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세옹지마가 될 것이다. 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소신을 지키면 고난을 벗어나면 소신을 지켜라. 이렇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우회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고향인 TK를 중심으로 해서는 친박의 지지층들이 직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이 사법 처리의 위기를 넘기기만 한다면 뭐 설사 이 또 영어의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을 통해서 아마 빠져나오려고 아마 발버둥을 칠 겁니다. 발버둥을 치고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성공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이 조기 대선이든 뭐 향후 12월 대선이든 끝나고 난 뒤에는 나에게 정치적인 하나의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오늘 지금 특검에 지금 출두한 사람 치고는 너무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저 사람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정치적 훈장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어서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이번에 세옹지마가 아니라 아예 나 구속 안 될 거야. 저는 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법률 전문가로서 다 이미 따져. 그럼 나 엮인 거야. 이미 정치적으로 이거 엮은 거기 때문에 내가 법리적으로 다 대처해서 나 구속 안 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그러면 검찰이나 뭐 특검이나 국회나 그럼 다 헌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구속이 돼야 이번 사건의 활용 점정 눈에다가 딱 점을 찍는 건데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서는 소명의 시간까지 소명의 시간이 깜빡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나 죽지 않아요? 무슨 증거 있으면 내놔봐. 증거가 없잖아. 결정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뭐 좀 전화를 걸었다든지 그 사람 목 잘라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해봤자 그렇죠. 앞으로 법률적인 다툼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선수고 또 내 인맥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나 죽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영장 발부에 네,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어찌 보면 대통령은 이제 뭐 대면 조사 할지 말지 그런 상황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거로서 진짜 피니시 블로우를 한번 하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특검 그래서 다 끝나가니까 지금. 특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해서 법원도 여러 가지를 해서 감안해서 영장 발부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키라. 박 대통령이 말해야 될 이럴 때만 해도 대통령이 탄핵은 거론 안 될 때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럴 안 될 때인데 그런 대통령도 자기의 죽음도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 지금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 탄핵이 지금 인용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직전에 있는데 그렇게 보면서 저는 아까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자신만만한 태도로 볼 때 부활할 거라 생각하고 세옹지마라 해서 이제 뭐 별로 크게 걱정 안 한 듯한 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완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하여튼 겉으로 표정은 저렇지만 낙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도 이제 곧 구속될 텐데 결국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렇겠죠. 대통령도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나밖에 없다. 내가 어떻든 이 고난은 내가 헤쳐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낙심한 생각이 드는 와중에 착잡할 거예요, 하여튼. 착잡하는데 아마 부활을 지금 생각한 것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아마 정치 쪽으로 하게 되면 또 뭐 보수 정당 쪽으로 가가지고 뭐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떤 공직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출직이 아닌 그런 일반 공직으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어렵겠다. 국민이 지켜본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말 엄청 바쁘네요. 움직임 보실까요? 변론보다 여론전 펼치느라고 바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그리고 논란을 자초하고 다니는 대리인단 바라보는 박 대통령 생각은 어떨지, 또 내일까지 출석 여부 밝히라고 하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수를 내놓을까? 이걸 다 한 번에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넬 정리를 해드릴까요? 변론 대신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왜 그런 걸까요? 헌법재판소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집회 참석해야지, 인터뷰해야지, 시간이 좀 없긴 해요. 권성동 소추위원장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결론 날 것이다. 그러자 헌재가 국회 소추단과 서로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성이 아주 정말 심히 의심됩니다. 이중환 변호사.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은 대면 조사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면 조사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22일 재판에서 최종 변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이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김평호 변호사가 고영태 녹음도 안 듣고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재판 좀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아요? 뭐 소리를 높였죠? 촛불 이게 나라냐.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집회 반헌법. 북한 동조 세력이 주도한다까지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예.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 뭐 총사퇴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이 야당도 3월 13일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3월 13일에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3월 헌재도 그렇게 북한에서 하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기다리려고 하는 그 대통령 변호인단을 뭐 개별서라고 그렇게 민재판하듯이 그냥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조사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까지는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소추 사유가 13개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 변론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광우병 또 이번에 이제 이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떤 카드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어떤 수를 내놓을까요? 민 원장님부터.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리인단 총사퇴하고 뭐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 근데 저는 이제 그 작전상 헌재 직접 출석하는 이 카드가 나머지 작전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연 작전이고 하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난 탄핵은 기각된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을 위한 그 소수 재판관들에 대한 하소연으로서 본인이 현재 직접 출석해서 최후의 진술 비슷한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무튼 많은 분들 얘기가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탄핵 기각을 아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 자진하야는 거의 없다는 게 그것도 중론이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뭐 내일이면 결론이 나겠네요. 그럼. 예, 그렇죠. 언제 나가실까? 내일까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이제 내놓을 것 같다. 할지 안 할지 하면은 이제 그 안에 기일을 잡아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는 오늘 다시 논의한다 그랬는데 어제는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대리인단 총사퇴는 대리인단이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미 탄핵 심판 뭐, 진행에는 문제 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거죠. 이미 결론은 다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변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김광덕 법무장 생님. 어쨌든 박 대통령 측은 최후의 어떤 시간 끄기 전략으로 몇 가지를 검토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대통령 최후 진술을 하는 방법도 이제 검토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소추인단,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든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서면으로 최후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언제까지 달라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또 23일까지 그 대리인단 측에 그리고 소추인단 측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안지가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조금 며칠 필요해요 하면서 아마 며칠 끌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대리인단 총사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든 지금은 이제 시간을 끄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말고도 내일까지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마지막 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본인들한테는 그게 모양과 명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득과 실을 어차피 이게 13일로 이후로 연기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이런 전략은 다 허망한 거죠. 저보다 허망한 거 오히려 실점이 되는 거죠. 실점이 되는 건데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시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 박사 보시기에는 이게 뭐 묘책이 있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좀 깝깝한 상황 아니에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묘책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있냐 없다.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의 그 송곳 같은 질문을 대응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참 엇갈려요 패널들과. 기본적으로 최순실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최순실의 지도 지침을 받아왔던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의 전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 왜 대통령 그런 적 없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수많은 TV 토론을 왜 그렇게 거부하려고 했었을까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인 대응 능력, 즉 실력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부분들은 심정적 호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 구축됐던 수많은 증거들에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오로지 저는 이렇게 외려 이거는 덕이다.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저렇게 사실상 국민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대리인단들이 저러지? 할 정도로 태극기를 흔들고 그다음에 당뇨병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왜 헌법재판관이냐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이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고 외려 판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는 이유들은 탄핵은 버리는 겁니다. 탄핵 당하는 거는 안고 가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탄핵 이후의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의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모여라, 뭉쳐라, 그리고 버티고 언젠가는 우리가 일어설 거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심어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계속 우리 양 박사 감사합니다. 하나 보니까 좀 그런데 일단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좋아요라는 이 지금
이걸 열심히 눌러줄 것 같아요. 본인 네. 생각에서는 네. 어차피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네. 본인이 법리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네. 분명히 갖고 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탄핵 심판 자체는 일단 법리 공방보다는 여론 선전장으로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단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태극기, 뭐 당뇨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혐의를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예.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2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금 시한을 못 박아서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부분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차라리 이 지금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최후 변론했을 때 국회 소추인단이나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질의를 받아야 되는, 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거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남은 마지막 하나의 카드는 이 정면 돌파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대국민 직접 호소의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월 25일이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라는 그런 또 그 시적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결국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브라질의 주마 호세프 대통령의 그런 그 탄핵당하던 그런 식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거 보는데 근데 오늘 뭐 일각에서는 제가 오늘 들었는데 뭐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닉슨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격적으로 하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좀 잘 골라가면서 듣고 다니셔야 돼요. 여의도 참새들이 지금 참새도 참새 나름이에요. 네, 잘 가려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제 이 논평과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우마 호세프의 길로 갈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닉슨의 길을 가는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이제 하야선을 하시는 게 전격 하야선을 하시는 것이 그거를 보완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서 시끄러울 줄 알았어요 또. 보완 설명을 하자면 뭐 참새라고 표현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저께 이제 탄핵 심판 결과 전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보자라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대구 출신이어서 약간 부담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법 처리의 어떤 거를 적정 정도의 서로 고려를 해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자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었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약간의 정치적 타입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범여권에서 그런 논의들이 실제 그 실행 여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전제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참새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 얘기가 다 끼어드시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하고 얼마만큼 호흡을 맞추고 있냐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난 18년의 정치 행적을 쭉 훑어보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 그룹들하고도 잘 소통을 안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이 같으면 닉슨의 길을 선택하는 자진하야라는 카드도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재기를 노립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으면 21대 총선에 두고 보자, 3년 뒤를 두고 보자라고 하는 확고한 심정과 의지가 있으면 자진하야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까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의 정치적 행보를 걸어온 게 아니라 항상 떠밀려서 정치적 행보에 밀려갔던 그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이 만약에 기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고 사후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으면 자진하야도 충분히 카드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제가 봐도 뭐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하야를 해서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아니, 저는- 그래도 저는 고영수 교수님은 좀 고급 정보에 좀 접근이 가능한 분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뭐 고급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저는 들으셨어요? 지금 박근혜 분위기가? 대통령을 제일 잘하는 분이 JP예요. 5천만 국민이 나서도 그 사람 절대 하야 안 하려고 오래전에 아주 이 탄핵이 시작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해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신 거 맞을 것 아닌가 같다. 또 뭐 아까 민정삼 원장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하는 모 의원도 요 근래 그쪽한테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대통령은 지금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냐. 아마 탄핵이 지금 기각되리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소통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야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본다면은 누님이라고요? 누님이라고 하는 또 모 의원님 의원 계시잖아요. 모 의원님이. 윤상현 의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만. 네, 하여튼 제가 할 수 만났더니. 있는 카드는 하나는 변호인이 총사퇴해서 그동안 뭐 이거 지금 뭐 어제까지도 지금 불공정하다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인정 지금 아니에요. 3차까지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전부 네.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을 통해서 뭐 2월 25일도 있고 네. 3일절에 또 태극기들이 총 집결한다라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겨냥해서 자기의 모든 헌재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대국민 담화 내지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카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 말씀 또. 근데 대통령 무슨 정치적 타결로 그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얘기한다는 건요. 저는 국민에 대한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무슨 사법적 처리를 갖다가 면탈하려고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 현재의 결정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는 의미에서 자진 사퇴를 하라는 것이지,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화낼 근데- 필요 없이 박근혜 저기 대통령은 오늘- 자진해야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도 돼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사 자진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그런 그 문제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당연히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진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특검이 끝나도 일반 서초동 검찰로 가서 그렇죠. 예. 검찰에서 할 바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는 그 절차를 검찰의 절차를 좀 생략해 보자. 지금 그런 식이라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그건 진짜 촛불에 대한 촛불 민심에 대한 그건 배반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건 뭐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금 형사적으로 소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그러나 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하야를 하고 그랬으니까 형사적인 어떤 소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소 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어쨌든 반탄으로 너무 나뉘어져서 말이죠. 내가 하면 공정하고 남이 하면 불공정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건 믿을 만하고 남이 하는 건 더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상식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자. 그리고 법으로 믿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음 국가의 품위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격, 국가 수준 외칠 때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꾸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 뭐 국격 얘기하고 뭐 국가 수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생각하는 국격과 대통령 측이 생각하는 국격을 좀 비교해 봐 주시고, 대통령 측이 말하는 국격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밝혀라. 그리고 신문에 답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대통령을 법정서 신문을 한다고요? 그게 국격에 좋겠냐 하는 것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생각입니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1라운드. 2라운드는 우울증도 있고 접견 금지를 하다니요. 이거 국가 수준에 맞지 않아요. 무슨 대역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접견 금지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품위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의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게 국가 품격에 대해서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단 내부에서 조율이 아직 안 되셨나요? 아니,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6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왜 지금 대통령 측은 자꾸 이런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김광석 본부장부터 얘기해 주세요. 원래 그 일이 잘 안 돼가면 예. 자꾸 원래 일이 잘 될 때는 국격이란 말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국격, 뭐 국가 수준 뭐 이런 고상한 말들을 구사하는데 품위를 지켜라는 놈.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보면 정치권에서 항상 다르게 쓰여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뜻이 달라져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참고로 옛날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80년대 초에 민주정의당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정당. 근데 민주정의당이 원래 본명인데 그때 정의라는 말을 굉장히 핫한 폄하를 시켰어요, 사실은. 뭐 그런데 지금 여기 국격을 보면 여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건 국격에 맞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격이라 할 땐 대통령 권위만 대통령의 권위를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대통령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데 그 대통령이 근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 그 권위가 존중을 받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국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줄 때 국격이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민의 이분들은 왕으로 생각하는 게 왕으로.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호인단은. 그렇지만 그 왕도 잘못 생각하고 대통령이 물론 왕도 아니고 과거 봉건 시대의 왕,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대통령인데 봉건 시대 왕도 그러진 않았어요. 왕도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 안 했습니까? 이성계하고 정도전 공근하고 그때 신권 정치를 하냐 왕권 정치를 하면서 크게 충돌했잖아요. 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왕은 마음대로 했습니까? 2호 예병 형공의 다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다 얘기 듣고 다 하고 했어요. 근데 갖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 감사원 지금 해당하는 그런 분들 다 쓴소리 듣고 그러면서 절대 법 앞에 평등했습니다. 외신은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국가의 품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시대의 질서에 가장 평등하게 왕이 막 군림한 것까지만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긋나는 길을 갖다가 남기기 위해서 사초를 쓰고 시정기를 썼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국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군주제는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행위를 역모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연루된 주체들이 대역 죄인이죠. 거의 뭐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권분립 시대의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면 이거는 역모고 그리고 중단시킨 주체들은 대역 죄인 맞지요. 저는 군주제 때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걸렸던 사람들을 대역 죄인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의 대살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사람들이 대역 죄인이죠. 그러면 대역 죄인 맞잖아요. 대역 죄인에게 대역 죄인에 걸맞는 처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서 법 질서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대우를 해왔 이 상황을 대역 죄인인 것처럼 다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강에 바쳐서 요강에 뭐 싼다고. 또 그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자주 금방 알아들으시고 뭐.
차 교수도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측이 생각하는 국격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로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건 시대의 군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왕, 공주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감히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복 아닙니까? 공복. 국민의 신분은 일꾼인데 일꾼이 잘못하면 나와서 자신 잘못일 때 고백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 차이가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이 논란 말하자면 하나의 단초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단초일 수 있다. 지금. 어쨌든 뭐 변호인들의 그런 국격 얘기는 뭐 어불성설이죠. 그동안 뭐 대통령에 대해서 국격을 뭐 이렇게 손상시킬 만한 어떤 법적인 헌재라든가 특검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쪽에서 시간 벌기 전략을 펴왔고 그동안 그냥 좌충우돌 변호인들이 해온 거기 때문에 국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나와서 낭독만 뭐 이런 질문 받지 말고 낭독만 했으면 하는 것 같고 특검도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밑에서 뭐 질문지를 미리 주시면은 특검에서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특검 받는 모양새만 갖추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 측은 주장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도 안 나가는 거고 지금 헌재에서도 나와서 낭독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뭘 밝히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밝히려면 신문을 해야 하는데 신문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리고 국가 수준 운운까지 또 하면서 얘기하면서 최순실은 왜 접견 허용을 원했나 이 질문이 있는데요. 준비된 내용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잠깐 요거 읽어드리고 요거만 한두 분만 답변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그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독서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가 힘들다. 해명을 위해서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를 좀 풀어달라. 어제 최순실 14차 공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법원이 그냥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혹시 말씀 있으신 분? 차재호 교수님?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특검에 출두할 때 그 민주주의 특검이 민주주의 검찰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고 자신과 또 딸, 손자까지 다 그렇게 지금 엮어져서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특검의 그 편파성, 수사의 편파성, 그러한 또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뭉치고 있는 친박의 그런 동정 여론 이런 걸 자극하려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이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책을 못 봤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책도 못 봤고. 그래서 저분이 그동안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농단을 할 때는 책 같은 거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밝히고 이게 탐욕스럽게 살아왔는데 역시 이렇게 재판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해야겠어. 사람이 지혜가 지능이 없고 식견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 그런 자성에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고급 정보 담당 민영상 교수님, 민영상 교수님. 그럼 책은 말고 책은 좀 반입 허용해 주면 되겠네요. 책은 반입 허용하면 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에 말 맞추기를 가능성이 있으면은 포스트잇 전달할 수 있잖아요. 책 속에 암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적긴 하는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데 최순실 씨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렇네요. 늘 막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막 소리 질렀다가 강압 수사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31시간 안 들어가고 돈 딱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가 또 들어가서 생수로 머리 감고 막 이렇게 했다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저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저도 답을 해야죠. 그러세요. 굉장히 최순실 씨를 핫한 이런 데서는 굉장히 핫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목적 포석인데, 아까 말했지만 책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옷하고 음식, 약은 마음대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개인 비서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거부된 모양의 개인 비서를. 네, 그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개인 이제 비서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랬는데 이제 법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허용하지 불허했습니다.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말 맞추기 위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사법기관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소위 침해 강압 수사 뭐 이런 뭐 그거 연장선에서 그런 걸 부각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 맞추기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갑자기 들어오느라고 자기 뭐 재산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니 이런 거 정리할 지난번에 장시호한테도 대우금고에서 갑자기 뭐 얼마 빼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장시호가 배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돈 문제라든가 이런 재산 문제를 뭐 이런 걸 많겠죠. 와서 살짝 지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명폰도 지금 없지. 그런데 차명폰이라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70회 했다고 뭐 특검이 얘기했는데 10여 회밖에 안 했는데요. 통화한 양 당사자는 같은데 왜 횟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점 왜 서로 다른 통화 횟수를 주장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곁들여서 뭐 법정에서 목소리 높였잖아요. 최순실이가. 대통령하고 차명폰으로 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막 내린 최순실의 차명폰 사랑인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차명폰으로 총 570회 통화했다. 그리고 독일 도피 중에도 127차례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윤 전 행정관과 대포폰 사용한 적 없습니다. 친언니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머물 땐 이 사건이 터질 때라 시간이 한국과 달라서 전화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도 못 받고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 씨와의 통화는 10차례에 불과하다. 4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3년 넘어 10차례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장시호, 제가 보고 듣고 했거든요. 아이고 이모도 참. 고영태, 최순실 없으면 VIP는 아무것도 못하던데. 단골 매장에서 매년 차명폰 쇼핑까지 했다면서 왜 저러실까? 들어보시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명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두 사람 간의 통화가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0회 정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아마 오늘 그분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의 한 증거로서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명폰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녹취는 된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도 두 사람이 직접 통화했다는 건가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26일 날 아마 전에 그러니까 25일경인가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26일 날은 이제 장시호 씨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장시호 씨 진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 내용은 확인하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장시호를 포함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명폰 그러면 박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씨가 쓴 게 하나씩 있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또 여러 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까지 답변드렸습니다만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대포폰을 사용하셨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언제쯤이죠?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실히 아시는 패널부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이 통화, 이 차명폰 통화 이야기가 방금 이규철 특검보가 지금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그 압박하려고 놓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뭡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장시호 씨를 통해서 나름대로 번호로 파악하고 나서 이 통화 기록원 조회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청와대에서 누구하고 했는지는 그 장시호 씨의 이야기 정도만 아는 거지 그 결정적인 그 차명폰을 압수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뭡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차명폰이 되면 대통령 전화 아닌데요, 뭘. 아니, 그러니까 차명폰의 실체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어차피 못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못 했잖아. 결정이 증거 확보 못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화 안 했다고 딱 잡아떼기. 딱 잡아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못 했잖아. 메롱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둘이 또 똑같으세요? 그러네. 저도 적어놓고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기 5분은 비슷한데 왜 다른 데 가면 딴 얘기들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차명폰이든 대포폰이든 뭐 공용폰이든 그걸 압수수색을 해야 찾아내야 맞아요. 최순실과 통화했다는 것이 확실한데 그건 뭐 지금 압수수색은 못 하고 있으니까 최순실이 나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건 누구하고 했는지를 알 길은 없잖아요. 귀신이고 칼로리 세이고 봤더니 누구랑 한 거예요. 저 양 박사는. 당했되고 나면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570번 했다 한들 안 했다고 한 것보다는 10회라도 했다고 이야기한 게 참 고맙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안 했다고는 안 했네, 또 그거 보니까. 10번이라도 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10번은 또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최순실 씨는 차명폰으로 통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하지 않았다. 최순실 측에서는 10회가량 통화했다라는 게 그게 꼭 차명폰으로 했는지 뭐 했는지라는 걸 딱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애매해요. 예, 그래서 어떻든 차명폰으로 안 했다면 그건 대포폰으로 했다는 거지.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차명폰 대포폰으로 다 안 했다는 뜻인데. 그렇죠. 결국 아직 똑같아요. 결정적 증거 있나요? 내보세요. 왜냐하면 차명폰이라는 게 원래 누가 사용했나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녹취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통화한 당사자끼리 녹취록이 남아 있지도 않고 그걸 또 확보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전화와 전화번호 사이에 통화한 내역만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를 갖고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겨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게 통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떻든 결정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최순실 씨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가학 수사하고 과학 수사를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좀 때리고 지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원님 수사를 했잖아요. 가학 수사를. 요즘은 과학 수사예요. 저 정도 횟수가 나왔으면은 이미 특검이 저렇게 공개할 정도 되면은요. 내용만 몰랐지. 기기가 없기 때문에 내용만 몰랐지. 그 횟수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 거죠. 왜냐면은 자, 최순실 씨가 하여튼 양쪽 핸드폰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 핸드폰이었으면 이미 그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이미 밝혀졌을 거예요. 특검에서 이미 밝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최순실과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는 게 거의 확실히 그게 바로 과학수사의 개가예요. 예, 맞아요. 근데 최순실 씨는 아직도 강압수사하고 있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수사로 몰고 가는 거죠. 그 억지를 쓰면서. 아니, 그러니까 통화 내용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장시호가 차명폰에 뭐 이모 안봉근 윤전추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모폰으로 한쪽에는 이모폰이고 한쪽엔 최순실 폰이고 이게 통화 내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통화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연히 있죠.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아니었으면은 예, 그럼 다른 사람 누구라도 되든지. 이미 나왔죠. 예, 특검에서.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이 없는데 아, 이 두 이건 사람만 참 이렇게 수백 회를 통화를 했으니까 예. 더더구나 네. 10월 달 같은 경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예. 127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가 독일에서 지금 한 전화인데 예. 이 과학수사에서 독일에서 한 걸 다 밝혀낸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건데 네. 이걸 그냥 과학수사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까지 전화를 했다는데 계속.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10월 26일까지 귀국 전에까지. 아, 이게 자꾸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 좀 그만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수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7시 15분이 됐습니다. 특검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까요? 자, 특검이 연장될까요? 아니면 특검 연장이 무산될까요? 그렇다면 정치권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농단 3년여 다 파헤치기에 부족한 70일 아닌가요? 청와대 기밀누설 진행 중, 재단 대기업 비리 진행 중, 2대 학사농단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완료, 그리고 우병우 관련 의혹 수사 진행 중, 비선진료 관련 수사도 진행 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미진한 상태, 아직은 해결이 안 났고요. 수사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검 연장 입장은 오늘까지 밝혀달라. 야 사당의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없죠. 뭐 촉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오늘 해가 넘어갔는데요. 특검, 불법 특검 뭘 기대하느냐. 특검 연장 반대한다. 이건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야당의 특검 연장 촉구, 황교안 대행은 입장을 밝힐까? 어떻게 될지. 대면 조사 미루는 대통령은 특검 연장이 무산될 경우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답을 구하겠습니다. 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 공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못다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장을 대행께 요구했다고 하면 반드시 즉각 황교안 대행은 연장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특검 연장 안 된다라고 했지만 5개의 정당 중에 4개 정당은 국민 뜻과 똑같이 국민 의사와 일치되게 특검 연장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관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우선 적폐청산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30일을 연장하겠다 했던 것은 여야가 합의됐던 것이고 법 정신에 입각해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원칙을 특검에서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급적 빨리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특검에서는 현재 그 연장 관련해서는 의견서와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황대행 측에서 온 답변 뭐 어떤 식으로든 전혀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게 6시에 송고가 된 기사인데요. 황대행 측의 입장이 나왔네요. 오늘까지 특검 연장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압박에 검토 중이라는 얘기로 오늘을 일단 넘어갑니다. 침묵 모드. 야당이 요구한 시점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전에만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 특검 연장 충돌, 야 사당과 자유한국당, 연장시, 무산시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간단하게 먼저 네, 할까요? 하십시오. 정치권에는 이제 또 서로 이제 그 정치 공세가 되고 그 명분에서 국민적 명분에서 밀릴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곤란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대통령 뇌물죄가 특검이 연장이 되면은 대통령 뇌물죄하고 그 재벌들의 정경유착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것이 이 상태에서 특검이 종료돼 버리면은 나머지 재벌들 이분들이 한숨을 휴 하고 쉬게 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어느 쪽 가능성이 크게 두세요? 연장 안 되죠. 연장해 주려면 황교안 총리가 진즉 얘기했겠죠. 아이고 예. 갑자기. 저도 뭐 이렇게 종료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가 들어가죠.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그렇죠. 기각되든 뭐 인용이 되든 예, 하고 예. 나면은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그날부터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 뭐 불려 나와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종료가 되면은 여야 간에 뭐 특검법을 다시 어쩌자 저쩌자 하는데 결국은 대선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정쟁으로 뭐 정치권이 시끄러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정 교수로 가시죠. 저는 뭐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입장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거 투비와 나투비 대리이제 한교안.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결국 이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 만약에 특검을 연장을 연장을 하게 되면 정치로 죽는 거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무산을 시키면 정치로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나름대로 선택의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뭐 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연장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 종료로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바라는 거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 결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도 세네요, 결국. 그죠? 양 박사님.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선택하느냐, 대통령을 위하여 선택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80%가 특검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20%가량이 특검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한교안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 대의보다 대통령을 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특검 연장이 됐었을 경우에는 탄핵 인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종료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다시 다 살피면 새 정부의 첫 번째 일이 대통령 구속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정치적 이 상황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이러한 행태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가능성과 이유 벌어질 고려들을 한다라면 한교안 대행 측은 반드시 새 정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새 정부를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던지는 이런 행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보다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깊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특검 연장이냐 종료냐 중에는 아까 여기 쓴 것처럼 다 그렇게 보시네요. 종료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연장될 게 유리한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의석으로 보면 야사당이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94석을 가진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민 여론 대다수도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고 또 법리적인 여러 가지 명분으로 봐도 여러 가지 연장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안 되느냐? 세 개의 허들을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사위 상정과 표결이 아까 김진태 간사 때문에 좀 어렵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황교안 결국엔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돼도 또 그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이에 해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 충돌이 서로가 적이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 4당 대선 주자 현재 처지를 짧게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선 주자들 뭐 전후에 뜨겁다고는 하지만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친노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친구 문재인. 분노는 사람 아닌 불의에 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 선의 발언 중도를 노렸나? 그래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 하는 지적이고요. 노무현 왼팔 안희정. 지도자의 분노, 피바람 일으킨다. MB, 박 대통령 선한 의도로 정치했을 뿐이다. 뭐 전초전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즉각 복당시켜야. 황교안 우리 당으로 와야 한다. 바른정당은 홍준표는 바른정당과 가깝지요. 황교안 출마는 안 돼요. 뭐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손학규 입당 환영, 당 수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사드 반대 당론 바꿔야 한다. 손학규는 안철수 지지율 가지고 집권이 안 돼요. 그리고 사드는 반대입니다.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요거는 뭐 한 20초 정도로 짧게 간단 짚어주시고 차정현 교수님부터. 저는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지금 현재 목을 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은 지금 뭐 자당 후보들이 안 뜨고 있으니까 홍준표 경남지사라도 좀 모셔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자체가 본선 아니냐 이제 아주 그 당내의 지금 경선 싸움이 아주 볼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스몰 텐트가 과연 빅 텐트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양 박사는 뭐라고 쓰셨어요? 뭐 20초 안에 이야기할 건 없고요. 스몰 텐트가 빅 텐트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기면 그 뭐 빅 텐트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희정 그 지사가 이기면 국민의당은 치고 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이런 그 그림들도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그 고민거리죠. 자유한국당은 도토리 키재기에 그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황교안, 또 홍준표 두 분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이렇게 부상되면서 다소 화색이 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정말 한숨만 푹 쉬는 그런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펄펄 날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것 같다. 국민의당은 참 답답합니다. 근데 과연 스몰 텐트라도 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한 달 뒤면 어쨌든 간에 뭔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저 간단하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제 강한 야당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른정당이 빅텐트, 중텐트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선전이 본선입니다. 지금 그 예선에서 이긴 사람이 지금 본선에서 거의 금메달로 지난번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탄핵 후에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한번 좀 보자 자신이 있다. 그때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에 비유해봤는데요. 현재 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아주 맑음. 왜냐하면 대선 주자 지지율 합계가 60%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지금 흐림. 아침 이슬이 좀 끼어 있고요. 그래서 좀 10% 지지율 대선 주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쳤어요. 거기에 주자들 대선 주자 지지율 다 합쳤더니 어떤 건 11%, 어떤 건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과연 두세 달 사이에 새로운 판세 변화가 과연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저기 김종인 전 대표는 고인수 교수님 이번 대선에 출마합니까? 출마를 하고 싶은 마음은 뭐 꿀떡 같은데 출마를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고민입니다. 이게 받쳐줘야 하는데 본인이 혼자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괜히 여쭤봤네요.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